번개가 하늘을 찢는 순간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거 원해서 훔쳤어?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강태주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여자의 얼굴에 뿌려댔습니다. 돈다발이 빗물과 함께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자는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절뚝거리며 고개를 든 여자, 이순자.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약, 꼭 챙겨 드세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주가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순간 번개 불빛이 그의 젖은 셔츠를 비췄어요. 등 뒤로 드러난 것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흉터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과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골목길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목발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왼쪽 다리. 40년 전 그날의 상처였어요. 이순자, 어디 숨었나?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순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5천만 원. 남편의 수술비로 빌린 돈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순자는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구인 광고를 떠올렸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전용 입주 도우미 모집, 월급 500만 원. 남편 수술비 때문에 이미 지원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필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순자는 급하게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눈앞에 웅장한 고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1층 로비에 태상그룹 VIP 면접 진행 중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순자는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로비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훨씬 젊고 깔끔해 보였죠. 다음 분. 비서가 호명하자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갑니다. 그 여자는 10분도 안 되어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 아닌가 봐요? 다른 지원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순자 씨? 순자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화려한 사무실 안 강태주는 의자에 기대앉아 순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내 쓰레기통을 뒤져서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내 보세요. 태주가 구석의 고급 쓰레기통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찢어진 위장약 봉지들, 한 입도 안 된 고급 도시락, 속이 쓰리다며 끙끙거리는 음성 메모까지. 순자는 태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밥은 안 먹고 약만 먹으면 죽어요. 태주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합격입니다. 순자가 태상그룹 회장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모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정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50대 초반의 이 남자는 태주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시선이 왠지 불편했어요. 4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태주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어요.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뭐야, 이거?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비상 버튼을 연신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태주는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폐소공포증 발작이었죠. 순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태주는 바닥에서 발버둥치며 헐떡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손톱깎이를 꺼냈습니다. 문틈에 억지로 끼워 넣고 비틀어댔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드디어 문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순자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껏 밀어붙였어요. 으악!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틈새가 조금 더 벌어지자 순자는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태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태주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정신 차려요. 태주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순자는 그를 꽉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허밍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자장가였어요. 음. 신기하게도 태주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10분 뒤 보안팀이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주는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왜 이 여자의 품에서 마음이 편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정 실장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순자가 끓여준 들깨 무국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주는 알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비타민 드실 시간입니다. 정 실장이 하얀 알약을 건네자 태주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순자는 그 약이 왠지 불안했어요. 태주가 먹을 때마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쿵! 욕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걸레를 던지고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욕실은 출입 절대 금지 구역이었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딸각. 문이 열렸어요. 아! 태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나 봐요. 이마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수건을 적셔 피를 닦아주었어요. 태주를 일으키려다가 그의 셔츠가 젖어 몸에 달라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기 걸려요. 순자가 셔츠를 벗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등이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등 전체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흉측한 상처. 깊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어깨부터 허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아! 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 달동네 비탈길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살 순자는 5살 영철이를 안고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누나, 무서워. 괜찮아, 영철아. 누나가 지켜줄게. 그때 위에서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영철이를 바닥에 밀어내고 자신이 그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꽝! 나무 파편이 영철이의 작은 등을 스쳤습니다. 순자의 다리는 그 밑에서 으스러졌어요. 누나, 아파. 영철아, 영철아. 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올 수 없었어요. 저 흉터, 그날 영철이의 등에 새겨진 상처,
태주가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40년을 그리워했던 동생. 지금은 제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빚에 쪼들리는 장애인 여자가 나타나면 태주에게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척 해야지. 순자는 조심스럽게 태주에게 셔츠를 입혀주었습니다. 태주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순자가 끓여준 들깨 무국을 매일 먹으면서 잠도 깊이 자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정 실장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회장님이 달라지고 있어. 정 실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태주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회의 중이었고 정 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커피 준비했습니다. 정 실장이 커피잔을 책상에 놓고 나가려는데 뭔가 깜빡한 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있었지만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 실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하얀 가루를 커피에 톡톡 털어 넣었어요. 뭐야, 저 건?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약물이었어요. 정 실장은 스푼으로 저어서 가루를 완전히 녹인 뒤 나갔습니다. 10분 뒤 태주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 목마르네. 태주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 순자는 걸레를 든 채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발을 헛디뎠어요. 으악! 순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뜨거운 물통이 쏟아졌습니다. 물이 책상 위로 확 퍼지더니 커피잔을 덮쳤어요. 쨍그랑!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어요? 태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비싼 서류들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급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태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정 실장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 실장은 바닥에 흩어진 커피잔 조각들을 보더니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노인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정 실장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순자가 자신의 행동을 봤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태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를 악물며 나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오늘은 태주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이순자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태상그룹 회장 집입니다. 정 실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사채업자들을 직접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오후 3시 정 실장은 태주의 금고를 열어 3억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그리고 순자의 청소용품 가방 깊숙이 숨겨놓았습니다. 곧 현관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이순자, 나와. 돈 갚아. 사채업자들이 몰려온 거였습니다. 대여섯 명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때 태주가 급히 돌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 빌려준 여자가 정 실장이 나타나 태주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정 실장이 순자의 가방을 뒤지더니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채업자들이 눈을 번뜩였어요. 진주다. 이거면 빚 다 갚겠는데? 이 여자가 사모님 목걸이를 훔쳐 빚쟁이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정 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주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배신감이 그의 눈에 가득했어요. 순자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정 실장의 함정이라는 것도,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하지만 태주가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안 됐어요. 순자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거짓 자백이었어요. 잡아. 사채업자들이 달려들자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어서 들어가세요. 사채업자들이 순자를 끌고 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목걸이를. 태주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시간 뒤 순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채업자들과 합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태주는 순자를 보자마자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더니 순자의 얼굴에 뿌려댔어요. 이거 원해서 훔쳤지? 가져가. 돈다발이 순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돈을 줍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태주가 현관문을 확 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태주는 문을 세게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정 실장 약 드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순자는 조용히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보였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의 반쪽이었습니다. 40년 전 영철이와 함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어요. 영철아, 누나가 못나서 미안해. 순자는 반쪽 인형을 품에 안고 폭우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피 흘리는 손,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 태주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아팠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약이 어디 있지? 평소 정 실장이 챙겨주던 수면제를 찾았지만 없었어요. 순자가 치워버린 거였습니다. 태주는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순자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절름발이 처리했습니다. 태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걸이는 제가 다시 금고에 넣었고요.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뭐?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 실장이 목걸이를 다시 넣었다고요? 사채업자들도 만족해 하더군요. 앞으로는 조용할 겁니다. 태주는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순자가 정말 훔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주는 식탁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그런데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남긴 쪽지였어요. 정 실장 약 드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게 뭐야? 태주가 쪽지를 펼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굴러나왔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이었어요. 반쪽짜리였습니다. 이건 태주는 그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서재 금고 구석에 있던 것이 떠올랐어요. 태주는 급하게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자 구석에 똑같은 나무 인형 반쪽이 있었어요. 태주는 2개의 반쪽을 손에 들었습니다. 설마 2 조각을 맞춰보았어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태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영철아. 이거 꼭 쥐고 있어.
누나가 지켜줄게. 산사태, 무너지는 집, 자신을 감싸안고 도망치던 누나. 순자 누나?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누나를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모두 되돌아왔습니다. 태주가 기억을 되찾은 그 순간 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또 약을 안 드셨군요. 정 실장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맞으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태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였구나. 순자 누나를. 정 실장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 순간 태주의 주먹이 정 실장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쿵! 정 실장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태주는 차키를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해. 하지만 폭우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차들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신발도 벗어던지고 맨발로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나. 1시간을 달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태주가 시골행 버스를 찾아 헤맸어요. 그때 버스 계단에서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낡은 가방. 누나. 태주는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누나, 나 영철이야. 내가 잘못했어. 태주는 순자의 다친 다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누나였어요. 순자도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철아, 우리 영철이.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꽉 안고 울었어요. 한 달 뒤 정 실장은 사기와 독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정리하고 순자 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영철아, 들깨 무국 더 먹을래? 응, 누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작은 식당에서 남매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